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치에서 5장 적합 곡선에 대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교육 구성을 한번 말씀드리면은 먼저 신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신호라고 하는 것은 크게는 연속 신호와 이산 신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아날로그 신호, 디지털 신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어떤 내용적인 부분들을 좀 구분을 해보고, 우리가 신호를 어떻게 좀 데이터를 활용을 더 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신호와 신호 사이에 특히 이제 이산 신호 같은 경우에는 신호가 뚝뚝 끊겨져 있습니다. 나중에도 소개를 드릴 거겠지만은 이 신호가 끊겨 있는 요 사이의 이 사이의 값을 어떻게 예측을 하는지 그 예측하는 방법이 바로 보관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측하는 방법은 직선으로 보관하는 방법이 있고 다음과 같이 곡선으로 보관하는 방법이 있는데 흔히 1차 직선, 1차 곡선, 그 다음에 3차 곡선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수학적인 어떤 식도 한번 소개를 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근사법이라고 해서 어떤 측정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측정 데이터를 모두 다 지나가는 곡선을 그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지 않고 계략적인 어떤 선을 좀 그려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선을 그리는 이 방법을 바로 근사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사적으로 오차는 좀 존재를 하겠지만은 어느 정도 경향성이 있는 그런 선을 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선을 그려놓고 이러한 선을 분석하는 그런 방법들.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최소자성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식으로도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최소자성법을 생성할 수 있는 매틀렛 내장함수가 있습니다. 그 내장함수를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호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자, 신호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시그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물리적인 현상을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의 시퀀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합 시퀀스. 그래서 수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흔히 말해서. 자, 그래서 신호를 한번 예를 들자면은, 뭐, 기계공학에서 흔히 많이 쓰이는 그 변위, 그렇죠? 움직임이 있는 물체에 대해서 측정하면 변위가 존재를 하겠고요. 디스플레이스먼트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재료역학으로 따지면 이게 변형량이 되겠죠? 그렇죠? 변형량. 그 다음에 압력이 존재를 할 거고요. 유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유속도 물론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온도 데이터. 시간에 따른 온도 데이터가 바뀌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온도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전기전자 시스템에서는 전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압이랑 그 다음에 전류가 더 존재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압력뿐만이 아니고 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 소리도 압력이긴 하지만은 소리의 압력을 음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음압 데이터가 바로 지금 보여드리는 이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는 어쿠스틱 프레셔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 데이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한번 이 소리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가 나왔죠. 그죠? 이게 태연이 이제 2X라는 노래인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소리 데이터를, 우리가, 변화를 하게 되면은, 이 음성 신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음압이 또 존재를 하죠. 그래서 압력이 있으니까는 저희가 이제 귀로 들을 수가 있는 건데, 이러한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프레셔가 1초에 뭐 몇이 됐는지 이런 데이터를 이게 좀 노이즈가 낀 데이터이긴 하지만은 이러한 데이터로 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호는 다 이렇게 수열로 그래프로 다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 음성 신호가 바로 1차원 신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한 방향으로만 그러니까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바뀌는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이걸 1차원 그리고 뭐 그 뭐였죠? 수학으로 따지면은 뭐 1차 함수가 되는 거죠. 1차원 1변수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호를 보면은 자, 요런 어떤 신호 같은 경우에 이제 시간에 대한 신호인 거죠. 그래서 FT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혹은 뭐 거리에 따라서 변동되는 거라면은 FX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신호를 우리가 continuous signal, 이제 연속 신호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연속 신호는 뭐 함수로도 나타낼 수도 있고, 아까 이제 음성 신호처럼 우리가 귀로 들리는 거는 전부 다 아날로그 신호인 거예요. 그래서 뭐 끊겨서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뭐 초당 몇 초로 끊겨서 들리는 건 아니고 계속 연속적으로 들리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신호를 연속 신호, 혹은 이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하지만은 자, 연속 신호를 저장할 때는 어떻게 저장을 하냐면은 반드시 디스크리트 시그널, 이산 신호, 그러니까 끊겨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지금 들었었던 그 음성 신호도 매틀랩 혹은 엑셀을 이용하게 되면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요렇게 수열 번호입니다. 이 왼쪽이. 이 왼쪽이 이제 수열 번호가 되는 거고요. 수열 같은 경우에 보면 번호가 A1, A2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음성 신호의 수열로 나타내면은 이게 몇이죠? 21만 2272번째는 음압이 0.0712로 저장이 되어 있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F에 이렇게 이산 신호로 각각 뭐 0.0712, 0.0637, 0.0450 플러스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이게 뚝뚝 끊겨서 그려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끊겨서 그려지는 요 신호를 우리가 이산 신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날로그 신호든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 수열 번호가 매겨져 있는 이런 이산 신호로 저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호를 저장하면은 전부 다 이산 신호로 저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여기는 수열 0부터네요. 0부터 1, 2, 3, K, N까지. 그래서 이렇게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그리는 이 매틀랩 요 신호도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매틀랩 신호도 매틀랩에서 그리는 것도 다 끊겨서 그려지는 거고, 이 끊겨서 그려지는 게 어떻게 그 뭐였죠? 플롯이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임의로 직선으로 연결해서 그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다 끊겨져 있는 신호예요. 딱딱딱딱 이렇게 동그라미로. 그렇죠? 그래서 끊겨져 있는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신호는 다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함수로 배우거나 수학으로 배우는 건 전부 다 아날로그 신호를 이용해 가지고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상에 우리가 데이터로 저장하거나 실험을 통해서 저장하건 아니면 수치 해석을 통해서 값을 계산하건 아니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계산하건 전부 다 끊겨 있는 이산 데이터, 이산 신호로 저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의 수학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속 신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던 수학을 그대로 쓰는 거지만은 이산 신호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알던 방법으로 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좀 복잡한 신호 같은 경우에 좀 복잡한 어떤 방정식이나 복잡한 미분이나 적분 같은 경우에는 좀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수치 해석을 배우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수치 해석을 다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배운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실험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런 이산 신호를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이산 신호를 토대로 미분을 어떻게 할 건지 적분을 어떻게 하는 건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연속 신호랑 이산 신호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자, 연속 신호는 데이터 간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함수를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함수를 나타낼 수 없는 신호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신호 데이터 간에 값이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거, 끊겨져 있지 않고. 자, 근데 이산 데이터는 이제 실험 데이터, 엑셀, 수치 해석 요런 데이터들은 다 이렇게 끊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은 전부 다 사인 함수예요. 그래서 이거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다 사인 함수죠. 이게 똑같은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가. 근데 다만 아날로그 신호인지 디지털 신호인지 요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게 무의식적으로 삼각함수를 그릴 때도 이렇게 부드럽게 그렸죠? 그렇죠? 그럼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게 그릴 수가 있는지, 그럼 마냥 이산 데이터를 촘촘하게 받아서 데이터를 기록해야 되는 건지,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드럽게 이제 하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이제 이렇게 이산 신호끼리 사이에 값을 예측하는 방법이 바로 보관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산 신호를 처리를 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곡선, 그래 이산 신호를 연결할 수 있는 곡선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적합 곡선이라고 하고, 이 적합 곡선은 커브 피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곡선을 완성을 할 거나 이 직선인 혹은 곡선을 완성할 때 방법들이 좀 다릅니다. 크게. 그래서 크게 그 방법을 보관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근사법으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는 약간 다릅니다. 자, 그래서 파란색이 이산 신호예요. 이게 뚝뚝 끊겨져 있는 그런 신호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관법은 뭐냐면은 이 신호와 신호 사이의 값을 예측해 주는 거. 이 신호와 신호 사이의 값을 예측해 주는 거. 그래서 반드시 이 이산 신호를 다 지나가는 선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관하는 방법을 이제 빨간색으로 하는 게 바로 보관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근사법은 뭐냐면은, 자, 완벽하게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자, 완벽하게 지나가지는 않지만은 얼추 올라간다는 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초록색으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래프. 이 그래프를 예측하는 게 바로 근사함수입니다. 자, 그럼 얼핏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다 지나가야지 정확한 거 아니냐, 근사적으로 지나가면 오차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자, 보관법도 너무 지나치면 오차가 크게 발생을 하고요. 근사도 너무 대충 근사를 하게 되면 오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는 반드시 같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직선 함수가 가장 물리적으로 좀 예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선을 이제 근사하는 방법도 역시 같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근사함수를 예측하는 요 기법이 바로 어떤 기법이랑 연관이 되냐면은, 나중에 배우실지는 모르겠지만 최적 설계랑도 굉장히 연관이 많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요새 배우고 있는 인공지능이랑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근사함수를 자동화시켜서 계속 예측하는 방법이 바로 사실은 인공지능에서 쓰는 바로 머신러닝, 기계학습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근사법을 조금 좀 잘 공부를 하시고, 나중에 자동적으로 이제 근사를 시키는, 이제 계속 데이터를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근사시키는 방법을 배우시면은 아마 인공지능 안에 있는 수학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함수들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보관함수라고 하는데, 자, 보관식은 데이터를 모두 지나가는 식을 우리가 보관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관식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보관 다항식이 있고요. 직선 보관하는 거, 곡선 보관하는 거. 자, 직선 보관과 곡선 보관은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그런 어떤 이 선과 선이 있으면 이게 스무스하게 지나가게 하는 로 보시는데, 보관 다항식은 자, 직선 보관과 곡선 보관 이게 끊어서 보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함수는 fx1이 되고 요거는 fx2가 되고 요거는 fx3가 되고 요거는 fx4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눠서 보관하는 거를 우리가 직선 보관, 곡선 보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보관 방식은 뭐냐면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쭉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포인트가 5개의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관 방식을 이 포인트로 따지면은 어떤 식이냐? 아마 4차식으로, 4차 방정식으로 아마 보관이 될 겁니다. 포인트가 5개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관하는 거를 우리가 보관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다변수 보관, 역 보관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생략을 하였습니다. 근데 수업 내용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서. 그 다음은 근사함수. 자, 근사함수도 근사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직선 보관, 최소자승법입니다. 그래서 요 보관은 바로 교육과정, 이제 우리 현재 지금 배우고 있는, 오늘 배우고 있는 교육과정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근사 방법이 있냐면 풀이의 근사가 있습니다. 자, 풀이의 이제 급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풀이의 근사법은 뭐냐면은 주파수로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은 좀 내용이 좀 방대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차량 계측공학이나 아니면 저희 그 학교 기준으로 따지면 계측공학이나 아니면 진동학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자, 보관 다항식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보관 다항식은 자, 데이터의 점을 모두 다 지나가는 식입니다. 자, 그래서 n 플러스 1개의 데이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측정이 완료된 그런 데이터의 포인트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와 y 포인트, xy, xy. 그래서 포인트가 뭐예요? 0, 1, n개. 그러니까 n 플러스 1개인 거죠. 그런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 데이터를 다 지나가기 위해서는 n차 다항식, 그러니까 n 플러스 1개를 지나가는 다항식은 n차 다항식이죠. 그래서 그 n차 다항식의 a1, a0, a1, a2, an의 개수를 예측하는, 그 개수를 예측해서 대입해주면은 그게 바로 보관 다항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fx를 우리가 이 다항식이라고 가정을 해서 개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x 대신에 x0, x1, x2, xn까지 다 대입해서 쭉 구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x0에서부터 xn까지는 내가 알고 있는 값이고요. 자, 우변 벡터에 있는 이 식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다 알고 있는 값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뭘 모르냐? A0, A1, A2, AN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구하기 위해서 행렬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주면은, 자, 원래는 이제 뭐 X1, X2 요렇게 우리가 표현도 했었는데, 자, 모르는 식을 다 해벡터에다가 다 넣어주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개수들이 1, x0, x0 스퀘어, x0 n 스퀘어 이렇게 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x1, 세 번째 주는 x2, 마지막 주는 xn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a행렬에 x행렬은 b행렬 형태로 만들어주고 다시 또 뭐 해줘요? 역행렬을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선형 시스템 풀이에서 어떤 것들을 배웠냐면 직접법이나 반복법을 배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접법이나 반복법으로 배워주면은 우리가 x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x가 뭐예요? 묘함수라는 거죠. 그래서 a0, a1, a2, an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 점을 지나가는 2차 다항식을 한번 구해봐라. 그리고 그 다항식을 통해서 1.5의 다항식 값을 예측 한번 해봐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사이값을 예측하는 거예요. 자, 점이 3개이기 때문에 2차 다항식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fx가 이제 2차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세 점을 연립을 할 겁니다. 자, x1, x2, x3. 그래서 x1, x2, x3를 대입해주고 각각 값이 뭐예요? 5, 13, 25. 그럼 이거 행렬로 나타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행렬로 나타내주면은 1, 1, 1, 1, 2, 4, 1, 3, 9 이렇게 돼서 개수를 각각 써주고요. x1, a1, a0, a1, a2가 돼서 마지막은 5, 13, 25. 이걸 어떻게 해줘요? 인버스를 시켜주면 되겠죠? 역행렬.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은 A1, A0, A1, A2는 1, 2, 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A0, A1, A2가 다 뭐가 돼요? 개수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fx는 1에 2x에 2x 스퀘어가 되는 거고, 여기서 뭘 예측하라고 그랬어요? 1.5를 예측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f의 1.5는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8.5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는 게 바로 이제 매틀랩으로 이제 구현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x에 대한 함수, f에 대한 점 포인트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 포인트에 대해서 a 매트릭스와 b 매트릭스를 예측해주고, 자, 이것은 뭐였어요? 가우스 소거법이었죠. 자, 가우스 소거법을 적용시켜서 a를 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A의 어떤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X에 대한 도메인을 0에서부터 4까지 0.01 단위로 좀 촘촘하게 그렸고, F의 이제 적각곡선이죠, 요게 적각곡선입니다. 자, 이 적각곡선은 A가 아까 어떻게 나왔냐면은 1, 2, 2가 나오죠. 그래서 A에 대한 데이터를 그대로 쓸 겁니다. A1, A2, A3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은 데이터는 이 파란색으로 데이터가 나오고, 자, 인터폴레이션이 아까 우리가 예측했었던 그 곡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매틀랩으로 보면은 FIN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값을 예측해 줬을 때 여기서 찍어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찍어보면은 1.5는 8.55로 아마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제는 많은 점들을 한번 보관 다항식을 통해서 한번 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랑 y가 다음과 같이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거에 대한 보관 다항식을 한번 예측해봐라 이겁니다. 자, 포인트가 몇 개가 있어요? 12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12개가 있어서, 자, 이거 오타입니다. 11차 다항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11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fx는 A0부터 A11에서 X의 파워 오브 11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2개의 점을 다 대입을 할 겁니다. 자, X가 1일 때, X가 2일 때, X가 12일 때까지 쭉 대입을 해보겠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대입을 해보고 나서 다시 또 어떻게 해줘요? 이거를 행렬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A0, A1, A2 쭉쭉 가서 A의 11, 1, 1, 1, 1, 2 쭉쭉 가서 2의 11승, 1, 3, 3제곱 3의 11승 이렇게 되겠죠. 1에 12에 12에 11승 이렇게 되겠고, 3, 3.5, 5, 15 이렇게 가서 12.5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주면 계산해 줬을 때 역시 A의 X의 B 형태로 만들어 줬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줘요? A를 우변 벡터로 넘겨주면 되겠죠. 인버스를 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었을 때 여기 매트리스를 제가 만들었죠. 자, 그래서 선형 연립방정식 풀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적용하면은 다음과 같이 A0에서부터 A11은 다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구한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매틀랩으로 제가 다 구현해 놨습니다. x와 f. 그 다음에 함수를 집어넣을 때는 이렇게 함수를 순차적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x에 nx에 이게 nx는 요겁니다. 이게 x의 랭스를 비교해 봤었던 거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넣었었고요. 자, 그래서 x의 nx에 그 햇에 n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체적으로 a의 행렬을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12에 12에 11승 이렇게 된다라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b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b는 이제 값을 대입해 주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래서 f의 이제 int도 우리가 구했을 때 어떻게 식이 만들어지냐?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죠. 파란색. 자,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진화는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항식을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자, 지금 딱 보면 좀 이상하죠? 자, 어떤 면이 이상하냐면은, 자, 데이터를 지나가는 건 맞아요. 자, 데이터를 지나가는 건 맞는데, 자, 요런 부분, 요런 부분, 요런 부분, 요런 부분, 이런 부분. 자, 지금 표시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 표시되어 있는 요런 부분들은 신뢰성이 있을까요? 믿을 만한 데이터냐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바로 보관 다항식의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을 다 지나가기는 지나가요. 근데 지나가는데 이 끝점에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오차가 큰 데이터가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관 다항식을 다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그러니까 끝에 갈수록 오차가 좀 심해지고요. 그래서 중간에는 어느 정도 데이터는 좀 맞겠죠. 그리고 중간에 값이 좀 튀는 게 있으면 다시 또 오차가 또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보관 다항식은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러한 보관 다항식을 실제로 많이 쓰지는 않고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다른 보관법을 쓴다라든지 아니면은 근사법을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소개를 드리는 게 바로 보관법입니다. 자, 그래서 보관법은 어떻게 하냐면 이 끊어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보관 방식으로 예측하면은 이제 마지막 구간점에서 오차가 발생을 해서 어떻게 해주냐? 끊어서 예측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끼리 하나하나끼리 끊기는 거는 바로 선형 보관법이라고 해서 직선 보관입니다. 직선. 그래서 빨간색이 뭐냐면은 바로 직선 보관법이고요. 그다음 파란색은 어떻게 예측을 하는 거냐면 파란색은 3차 곡선이잖아요. 3차 곡선은 적어도 점이 몇 개가 필요하냐면 4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요렇게 끊어서 3차 곡선 예측. 그 다음에 요렇게 끌어서 3차 곡선 예측. 이렇게 끌어서 3차 곡선을 이렇게 예측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스플라인 보관법, 3차 곡선 보관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끊어서 하니까 끝에서의 오차가 좀 덜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장점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럼 직선 보관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직선은 뭐냐면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식과 식을 그냥 직선을 연결해서 보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우리가 K 포인트라고 하고 그 다음 포인트를 K 플러스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점과 이 점을 지나가는 방정식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방정식은 뭐예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P10 이게 PX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PX. 그래서 PX라고 하는 것은 두 점 사이를 두 점을 지나가는 방정식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Y절편, YK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F에 여기 기울기가 되겠죠. 그 기울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X절편분의 Y절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X-XK 그래야지 이 점을 통과하는 직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보는 방법이랑 굉장히 같을 겁니다.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 요거죠. 그래서 요 점을 지나가는 방정식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관하는 법이 바로 1차 보관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플라인 보관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냥 식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 구체적으로 계산을 막 유도를 하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의미가 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측하는지만 보시면 되는데, 자, 점 3개씩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기준점에서 그 나머지 그 뒤에 있는 그 앞에 있는 세 점을 뽑아가지고 예측을 해주는 거고요. 3차 보관식은 어떻게 쓰여지냐? 자, P3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은 아까 여기까지는 뭐예요? 여기까지는 직선 1차식이죠. 1차 보관이죠. 거기다가 뭐까지 써주냐면은 2차식까지 써주고 3차식까지 써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2차식에서의 이 앞에 개수에 해당되는 거는 바로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3차식은 역시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F의 XK랑 XK 플러스 1은 어떻게 예측이 되냐면은 F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F의 K, 네, Y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Y의 K, 이렇게 예측이 된다라고 그랬죠. 그 식이 어떻게 돼 있냐? 이 안에도 들어가고 이 안에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3차 보관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 때까지는 우리가 손으로 이게 문제를 풀어서 이 3차 곡선이 어떤 값을 갖는다, 이게 손으로 막 풀어보는데 좀 국한이 돼 있는가 반면에 이 수치 해석부터는 정확하게 손으로 푸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코딩을 통해 가지고 구현을 할 생각을 갖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수식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코딩으로 하지 않으면은 되게 계산 실수를 한다라든지, 그리고 그 계산 실수가 크게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코딩을 해서 문제를 풀 것이기 때문에 그런 큰 의미가 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함수를 쓸 거예요. 자, 아래 데이터를 통해서 직선 보관과 곡선 보관을 해봐라,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함수는 뭐냐면 interp1 스플라인 함수. 그래서 요 함수 두 개는 어디서 배웠냐면은 아까 매틀랩 응용에서 배웠었죠. 지지난 시간에. 그래서 그 함수를 한번 찾아보셨을 때, 자, interp1과 spline1. 그래서 앞에 있는 요 데이터는 뭐라고 했냐면 실험 데이터, 이산 데이터라고 얘기를 했었죠. 실험 데이터. 실험 값을 넣는 거고, 그 뒤에 있는 x의 int는 뭐냐면은 새롭게 지정하는 x의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x랑 f는 이제 데이터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값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 같은 경우는 바로 리니어, 이 리니어가 이게 1차입니다. 1차 보관. 그래서 스플라인이 3차 보관. 그래서 끝에도 되게 오차가 없죠. 이렇게 보관을 해주면은 3차 보관도 마찬가지로 끝에 이렇게 오차가 없이 스무스하게 보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라색이 뭐냐면 아까처럼 이거 보관 다항식입니다. 그래서 확연히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처럼 뭔가 실내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죠. 이런 구간이. 그랬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대해서는 보관법을 쓰는 게 조금 더 유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조건 데이터를 지나가는 보관법이 항상 중요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실험 자체에서 오차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략적인 실험을 횟수가 많으면은 이 보관 방식이라든지 보관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보관법에 대한 보관식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쓰냐면은 바로 근사식을 쓰는 방법을 더 유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자체가 어느 정도 오차가 있지만은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잖아요. 그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는 곡선을 하나 곡선 혹은 직선을 그리자. 그게 바로 근사법의 기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근사법 중에서도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최소자승법,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소자승법은 이제 웬만하면 직선을 그리는 그런 방법이에요. 직선. 그래서 문과에서도 뭐 회귀 분석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죠? 회귀 분석이라고 나중에 뭐 그런 어떤 뭐죠? 설문지 같은 거를 돌려서 경향성을 찾는 것도 바로 뭐냐면은 최소 자승을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데이터의 양도 있어요. 설문조사 데이터의 양을 이제 그 툴 같은 경우는 SPSS 이런 통계 툴이 있거든요. 그 통계 툴의 원리가 바로 이 최소 자승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최소 자승 그 SPSS 그런 통계 툴을 이용해서 회귀식을 뽑아내고 그 회귀식을 통해서 이런 사람의 경향은 뭐 A 직군에 해당이 돼서 A 직군의 성격은 뭐 온화하다. 뭐 B 직군의 성격은 뭐 센시티브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뉘는 그런 회귀식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최소 자승법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A라는 것도 뭐 문자를 판독한다라고 했었을 때 A를 이렇게 스몰 A를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뭐 요렇게 쓰는 사람 A를 이렇게 쓰는 사람 아니면은 뭐 이렇게 쓰는 사람 이게 전부 다 같은 A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A를 판독할 때도 어떻게 해주냐면은 여기에서 특징을 다 잡아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특징을 잡아냈을 때 A라는 특징은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분기점이 있다. 아니면은 이 부분에서는 둥그런 표현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특징을 잡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특징을 잡아서 이런 거를 대개 A라고 한다. 이게 분류법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분류하는 방법도 역시 최소자승법에 국한이 돼서 분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러한 어떤 관련된 내용은 다른 수업을 통해서 한번 들으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근사적인 어떤 직선을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근사적인 선을 아무렇게나 긋냐 그러지는 않아요. 수학적인 어떤 기법을 통해서 긋는 건데 어떤 거냐면은 이렇습니다. 어떤 근사적인 어떤 직선을 y는 fx라고 한번 해볼게요. fx라고 했었을 때 어떤 데이터들이 다 존재를 하겠죠. 이런 데이터. 그러면은 이런 데이터들과 뭐와의 거리냐면 이 근사선과의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리. 이 직선식의 거리. 그래서 이 fx라고 하는 것은 해당되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뭐예요? f의 x1 데이터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y 값을 y 절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y 값. 이 밑에가 y 값이죠. y1이라고 하고 이쪽은 f의 x1이죠. 그러면은 요거만큼이 오차인 거잖아요. 그쵸? 이게 오차죠. 그러면 그 오차는 뭐예요? f의 x1 마이너스 y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일반화시키면 뭐예요? k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위로 가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오차는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냐면은 제곱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오차가 몇 개가 있냐면은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이런 식으로 n개. 그래서 뭐냐면은 이 오차들을 다 더해주는 거예요. 1에서부터 n까지. 그래서 스퀘어로 이렇게 다 더해주는 게 그게 뭐냐면은 s라는 오차. 이 오차가 뭐냐면 최소 자승 오차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직선이 실내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실내에 있는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S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최소 자승 오차가 거의 작아야 되겠죠. 그래야 거의 0에 가까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 S의 뭐예요? 최소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S가 최소가 되려고 하면은 이 fx를 어떤 함수를 가져가야 되냐? 이게 바로 최소 자승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S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아마 여러분들이 미적분을 배우셨을 때 어떻게 해요? 자, f의 x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줘요? 미분을 해줬었죠. 자, 미분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2의 a의 x 플러스 b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미분값이 뭐예요? 0. 그래서 이 0이 뭐냐면 최소 아니면 최대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대충 요게 뭐 a가 플러스라고 하면 무조건 최소값을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래프가. 그러면은 여기가 뭐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 그쵸? 요게 최소라는 거죠. 최소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했었을 때 fx는 최소를 갖는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어디에 영감을 얻냐면 이 미분값이 미분계수가 0으로 되는 구간이 바로 최소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S라는 것도 무조건 최소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최대는 뭐 오차가 최대로 하려면 직선이 무조건 무한대로 멀어져야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자, S가 최소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 미분값을 최소로 만들어줘야 된다. 미분값을 0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0으로 되는 fx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s가 최소로 하는 미분값을 0으로 되는 구간을 구하는 요 과정이 사실은 나중에도 배우시겠지만은 이게 바로 최적 설계예요. 설계로 들어가면 이게 최적 설계가 되는 거예요. 이 최적 설계의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최적화죠. 최적화. 그러니까 S를 최적화를 시켜야지, 최소화를 시켜야지, 거기에 맞는 곡선은 데이터를 어느 정도 최소화로 지나갈 수 있는 곡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S를 미분을 할 건데, 자, 어떻게 미분을 할 거냐? S를 미분할 때, 자, fx는 이때 뭐예요? 자, fx는 a0 플러스 a1의 x, a2의 x제곱 쭉쭉쭉 가서 an의 x의 n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를 구할 거냐면은 이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거꾸로 x를 미분할 게 아닌 거예요. x를 미분하는 게 아니고 이 a0를 미분할 거예요. a1, a2, an 이게 변수입니다. 자, 그래서 s를 어떻게 미분하냐면은 a0에 대해서 편미분. 편미분은 별거 없습니다. 편미분은 해당되는 미분 어떤 대상을 미분하려는 변수 외의 나머지 변수 상수 취급하는 게 바로 편미분이에요. 자, 그래서 A0를 미분해 주고요. 그럼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자, A1을 미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A2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요. AN을 미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런 거냐면 이렇게 돼요. 시그마 A1에서부터 N까지. 자, 원래 제곱이었었죠. 그쵸? 그래서 2에 미분해주면은 F에 XK에 마이너스 YK. 요렇게 미분이 되고, 이 안에 속을 미분해줘야 되겠죠? 그 미분해줬을 때, A0 앞에는 뭐예요? 자신의 X가 들어가 있는 텀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미분해보면은 결국에는 마이너스에 뭐 N승이 되는 겁니다. XK에 N승이 나와요. 이렇게.
만약에 이 미분한 게 AN이라고 했었으면은, 그래서 요 값이 0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전부 다 0으로 되는 값을 찾는 A0, A1, A2, AN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거 연립하는 겁니다. 연립. 그래서 A0부터 AN을 구해서 나온 결과가 바로 이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 이 결과가 바로 최소 자승 곡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손으로 문제를 풀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 손으로 문제를 풀지 않고, 손으로 문제 푸는 건 직선 정도? 직선은 아마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식을 한번 유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곡선 최소자승법은 저렇게 좀 복잡하고요. 직선만 한번 해볼게요. 직선만. 자, 직선만 했을 때, 자, 이 직선을 우리가 최소자승 직선으로 만들 거다. 자, 오차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예요? 요게 F의 XK였었죠. 자, 이거를 미분해 볼 겁니다. 자, 미분하면은 A0로 미분하고 A1으로 미분할 거면은, 자, 2를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거고, 그 안에 있는 미분값은 뭐예요? A0는 1. 자, A1은 마이너스 XK.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꼴 0.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면은, 자, 이거를 나눠서 쓰면은 어떻게 써지냐? A0는 N. 자, 이거를 하나하나 분해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시간이 제가, 자, 하나만 해볼게요, 제가. 시그마 K1에서부터 N까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2의 A0 마이너스 2의 A1 X1 플러스 YK는 이꼴 0. 자, 시그마는 다 분리가 다 되죠. 아, 이거 2죠. 아, 죄송합니다. 2. 자, 2는 소거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냥 다 소거해버릴까요? 2도 소거되고 마이너스 1도 다 소거되네. 그러면 할 필요 없이 그냥 어떻게 되냐면은, 자, 위에다가 다시 쓸게요. 시그마 K1에서부터 라지 N까지 AN 플러스 다 분해해 버리겠습니다. K는 1에서부터 N까지 A1에 K1 마이너스에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YK는 이꼴 0. 자, A1은 나갈 수 있죠. 상수 A1은 시그마 1 플러스 A1은 나갈 수 있습니다. 시그마 XK 그리고 시그마 YK.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시그마 1은 1에서부터 n까지 1을 다 더하면 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대로 아까 쓰는 거고, 자, 요 식은 우변으로 넘겨주시면 요 식이 되겠죠.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식이 돼서 결국에는 뭐예요?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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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0, A0, A1, A1. 그러면은 요걸 매트릭스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n의 시그마 xk에, 자, 요거는 시그마 xk, 시그마 xk의 스퀘어에 A0, A1, 그리고 시그마 yk, 시그마 xk의 yk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인버스로 구하면 뭘 구할 수 있어요? A0와 A1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A1과 A0와 A1을 구했기 때문에 그 값을 어디다가 대입해요? 여기 원식에다가 대입하면은 바로 최소자승 직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최소자승 직선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다 대입해 보면은, 자, 앞에 대입했었던 라지 n, 자, 이 라지 n은 점의 개수죠. 6. 그리고 시그마 x는 30, 시그마 y는 24.3, 시그마 x 스퀘어는 200, 시그마 xy는 142.8. 그래서 쭉 대입해 보면은 A0와 A1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직선을 구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선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답을 우리가 함수화를 시킬 거예요. 이 식을 그냥 외우는 거는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함수화 시키는 게 더 중요한 거고요. 자, 그래서 아까 이 함수화 시킨 요 식 A 행렬,
자, 요게 비행열이죠. 그래서 이거를 매틀랩으로 함수화를 시킬 거예요. 자, 함수화 시키는 거는 식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펑션에서 리스 스퀘어의 xy 요 데이터를 넣으면은 a의 어떤 개수를 쓸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자, 요거를 요렇게 대입해 주면 되겠죠. 자, a 행렬은 x의 랭스, 왜냐면은 점의 개수니까요. 자, 1의 2는 x는 데이터 다 넣은 합, a의 2,1은 또 x를 다 더해주는 거, 2,1은 x 제곱을 더해주는 거, b는 y를 다 더해주고 b의 2-1은 x와 y를 곱해서 다 더해주는 거. 그래서 계산해주면 뭐야? a의 인버스의 b라고 하는 것은 a0와 a1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이 개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데이터를 아까는 우리가 손으로 문제를 풀어봤었는데 이 데이터를 그냥 매틀랩에다 다 넣고 아까 리스트 스퀘어 아까 함수 만든 것에다가 A 행렬에다가 그 다음에 그 A 행렬을 이용해서 적합곡선을 그려주면은 우리가 빨간색으로 적합곡선을 그릴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화를 좀 잘 만들면은 이러한 데이터들의 어떤 뭐 최소 자승이라든지 그런 방법들을 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파란 점을 완벽하게 지나가지는 않지만은 이 빨간 선처럼 되게 부드럽게 되게 근사적으로 잘 지나가는 곡선을 만들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이 선들이 있고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넣어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데이터가 넣어지면은 이 곡선이 서서히 움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게 바로 이제 AI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넣는 기계 학습을 시키는 것만큼 곡선이 조금씩 움직여지는. 그래서 그 곡선에 있는 경향성을 찾는 게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앞에서 이제 리스트 스퀘어에 대한 함수로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매틀랩 함수를 만들어 봤는데 매틀랩 내장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장 함수가 뭐냐? 폴리핏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소 자승법 혹은 n차 곡선으로 근사식을 나타내주는 내장 함수라고 해서 만약에 이제 n을 우리가 1이라고 하면은 이건 직선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n을 2라고 하면은 이제 뭐 곡선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폴리핏 해가지고 XYZ고 XY는 데이터를 넣어주고요. 자, n은 뭐냐면 최소 자승의 최대 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n이 1이라고 하는 n이 1이면은 이건 직선이겠죠. 그리고 n이 뭐 3이면은 뭐 3차 곡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폴리발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다항함수를 구해주는 내장함수. 그러니까 폴리발도 마찬가지로 뭐 x 정의역과 그다음 다항함수의 개수.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이 p가 바로 다항함수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리스트 스퀘어로 그냥 한 번에 그냥 직선으로 그리는 걸 안 그린 이유가 이 함수를 좀 맞추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다항함수의 개수를 여기다가 넣으시면은 그 다항함수의 직선을 그릴 수가 있다. 곡선을 그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래 데이터처럼 최소 자승과 2차 곡선, 3차 곡선으로 한번 커브핏을 해봐라.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x랑 y로 이렇게 예측을 했었을 때, 자, x, y는 다 데이터를 넣고요. 그 다음에 폴리, 이제 1차 보관, 2차 보관, 3차 보관. 그래서 1차식, 2차식, 3차식에 대한 개수를 각각의 폴리발에다가 넣으면은 전부 다 뭐냐면은 최소 자승 커브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최소 자승 커브의
그 차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정확도가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요겁니다. 분홍색. 분홍색은 차수가 좀 높습니다. 최소 자승은 이제 요런 데이터를 3차 곡선으로 내가 예측을 하겠다. 근데 보통은 최소 자승법을 쓸 때 차수를 높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뚜렷한 경향성이 없으면 다 직선으로 다 웬만하면은 보관을 하고 좀 높아봤자 2차 곡선? 2차 곡선까지는 보통은 합니다. 근데 3차 곡선을 하는 경우는 거의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3차 곡선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런 경향을 가진 데이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차 곡선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죠. 1차 곡선은 이게 직선. 그렇기 때문에 1차 아니면 2차를 좀 흔히 많이 쓰는데 보통은 다 1차를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랑 2차는 어느 정도 경향성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경향성이 맞는데 3차는 경향성이 안 맞다라고 해서 차수가 높다고 정확한 건 아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수학적인 것도 한번 체크 한번 해봤고 거기에 따른 매틀랩의 최소 자승법의 함수를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